이어서 파랑, 파랑, 카, 균형추 및 평형추에 관련된 항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의 첫 번째 항, 카의 유효 면적입니다. 카의 유효 면적의 설계 심사 대상은 실제로 카의 설계하는 설계 면적과 거기에 따른 적용 하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에 관련된 것들이 설계 심사 대상이 되실 거고요. 증명 서류는 내부의 도면과 현장에 적용될 하중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카의 유효 면적의 제한은 검사 기준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면적 기준을. 자, 유효 면적의 제한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거고요. 표 5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 정격 하중과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를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제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객요금은 그렇게 하시고 번외로 자동차용이나 주택용은 별도의 정격 하중을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으시니까요. 별도 기준을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결국 표 5를 보시면 최대 카 유효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정격 하중의 무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카의 면적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하중의 무게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면적이 늘어나면 비례적으로 당연히 정격 하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한없이 넓은데 정격 하중을 작게 했다.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 면적을 계산하고 그 바닥 면적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격 하중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구동기를 선정을 하셔서 정격 하중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8의 2.1.3 항목에 보시면 종전에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실제로 카의 유효 면적에 관해서만 저희가 면적을 적용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카 벽에서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는 경우에 분리형 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공간이 최대 유효 면적에 고려를 하신 경우에만 정격 하중에 계산을 하는데 인정이 되십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네, 참고를 하시고 쭉 기준을 보시면 자,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 확장된 공간에 사람이 수용할 수 없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고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특히 출입구 쪽 문설주 사이에 있는 출입구 틀이 과도하게 커서 과도하다고 하면 기준은 저희가 약 100mm,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출입구 쪽 문설주 사이에 출입구 폭이 깊이가 100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10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행 기준에서는 100ml를 초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포함을 하시고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면 포인트에도 같은 내용으로 문자까지 거리가 100mm 이하냐 초과이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카 면적의 유효는 바닥에서부터 1m 높이가 유효 면적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 면적을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주셔야 되는 재원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정격 하중을 계산하시고 정원을 계산하시고 폭과 깊이, 캄은 틀폭, 문의 높이
까지 기본 재원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문자까지 거리, 즉 문 출입구의 폭인 거죠. 문 출입구의 폭, 네, 문틀의 폭. 자, 문틀의 폭. 자, 문틀의 폭이 100을 넘냐 넘지 않냐 를 보기 위해서는 바닥 내부의 구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센터 오픈이나 사이드 오픈, 예를 들어 포센터 오픈, 네, 문짝이 위치에 따라서 카 문틀의 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100을 넘냐 넘지 않냐 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셔야지만 바닥 면적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나가지 않으세요. 꼭 이거를 유념하셔가지고 해당하는 항목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카 내부의 측정 위치는 바닥에서 2m 떨어진 높이에서의 벽으로 유효 면적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 구조도의 예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단방향 출입구로서 센터 오픈에 해당이 되시고요. 표시된 빨간 부분, 이 부분이 100mm를 넘냐 넘지 않느냐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양방향 출입구, 양방향 출입구라기보다는 여기 같은 경우는 포센터 오픈으로 제시되어 있으시네요. 자, 포센터인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제외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자, 제외 가능한 부분, 저속도화 쪽에서는 카 출입구 문 폭이 깊이가 100mm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하시는 거고요. 자, 고속도화 쪽에서는 문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해서 100mm를 초과하는 경우가 그 부위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부위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 반드시 산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양방향 출입구의 포센터인 경우에 반대쪽 도화에도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카의 구조도를 제시하시는 게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시하셔야 됩니다. 계산식은 바닥 면적 계산하시면 됩니다. 카의 구조도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각의 요소, 바닥 면적, 유효 면적이 포함되어야 할 각각의 요소를 먼저 산정을 하시고요. 산정하신 값이, 이 면적 값이 표 5에서 계산을 하셔서 전격 하중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표의 5에 의해서 선형 보관법으로 인해서 지금 10인승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10인승을 고려하지 마시고 1400에 1350의 카의 유효 면적을 가진 거에 바닥 면적에 실제로 표 5에서 적용 하중은 745kg으로 되어 있으면 이 745kg 이상의 하중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카 면적이 1.6, 1.5인 경우에 표 5에 의해서 계산한 값이 1000kg다. 그러면 1000kg 이상의 전격 하중을 구동기 용량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래에 보시는 거는 실제로 10인승에 위에서 보신 1.4, 1.35의 카의 바닥 면적에 맞는 하중을 계산하는데 선형 보관법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3년도부터 이미 시행했던 그 과정이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파랑의 두 번째입니다. 파랑의 두 번째는 화물용의 엘리베이터의 설계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전격 하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바닥 면적에 앞서서 우리는 두 가지 요건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운송장치의 무게가 전격 하중에 포함해서 설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운송장치의 무게가 전격 하중과 별도로 고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운송장치의 무게를 전격 하중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종전과 다르지 않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자, 운송장치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2톤입니다. 2톤이어서 나는 화물을 운반하는데 운송장치를 무게를 포함하지 않는 하중을 설계를 하겠다 라고 하면 별도로 하실 수는 있으세요. 이 경우에 운송장치 무게는 카 바닥 면적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1에서 4의 항목을 만족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으셔야지만 실제로 운송장치의 무게를 바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가에 해당하는 전격 하중으로 고려를 할 건지, 나에 해당하는 전격 하중으로 고려를 할 건지를 먼저 요구사항을 확인을 하신 후에 바닥 면적 계산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보시면 화물용 엘리베이터 전격 하중 산정 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운송장치 무게를 전격 하중에 포함시킬 거냐, 운송장치 무게를 포함하지 않을 것인 건지에 따라서 제조사 혹은 발주자의 사양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자, 8항의 세 번째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카의 면적에 해당이 되시는 거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운송장치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에 따라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판단하셔서 전격 하중을 선정을 하시는데 그거에 따른 면적의 제한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승객용과 다른 적용표가 있습니다.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 6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대 카 유여 면적을 제한을 하고 있으니 바닥 면적을 계산해서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전격 하중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승객용과 마찬가지로 제출 서류의 포인트는 하중 계산 바닥 면적 계산 표 6에 의해서 바닥 면적을 계산을 하시고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8항의 네 번째 카 면적과 정원과의 관계 계산입니다. 카 면적과 정원 관계에서는 저희가 전격 하중에 따른 정원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해당 항목을 좀 주의 깊게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원은 다음 값 중에 작은 값에서 얻어야 되고요. 그 작은 값은 가 나가서 주어진 값입니다. 자, 가는 내가 선택한 전격 하중을 75로 나눈 정원이고요. 나는 표 7에 제한된 정원을 말합니다. 자, 예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승은 따로 구별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의 설계 면적이 1.89이고 전격 하중은 800kg로 선정을 앞에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정원을 산정하는 데 적합한지 보시려면 우선 나에 의해서 제한된 정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면적이 1.89라 하면 요 사이와 요 사이에 해당하는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카의 유효 면적이 2.01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거죠. 실제로 12인승이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카의 유효 면적은 2.01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면적은 1.89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설계한 카에는 정원이 11인승밖에는 탈 수 못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 7에 따른 정원은 우리는 11인승으로 선정 가능하죠. 자, 나에 의해서 일단은 정원은 11인승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격 하중을 75로 나눈 가에 의한 설계 방법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의한 설계 방법을 보시면 800을 75로 나눈 값이 10.66이고 이거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버림을 하면 10인승에 해당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구사항에서는 가와 나중에 작은 값에서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에 의해서 적용된 10인승과 나에 의해서 적용된 11인승 이 사이의 작은 값인 10인승을 선택하실 수 있으신 거죠. 해서 해당하는 설계 대상이 1.89 면적에 800kg에 적합한 인승은 10인승이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가 10인승이다 라고 제출하시면 네, 정원 계산은 완료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5번째 카조립체 기계적 강도입니다. 카조립체의 기계적 강도 검사 기준을, 안전기준을 확인을 해보시면 안전기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카조립체는 정상 운행뿐만 아니라 추락 방지가 작동되었을 때 적용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계심사 대상은 카조립체, 각 부재별 조립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별 안전성을 입증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강도를 제출을 하실 때 필요한 구조도와 강도 계산 절차를 통해서 입증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계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설계 근거. 자, 설계 근거는 앞에 구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저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종전에 사용했던 일본 건축법이나 아즈메 기준을 가지고 와서 기계적 강도가 적합함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 건축법 같은 경우는 안전율로 제시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결과값과 실제로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극한의 강도를 비교를 해서 안전율이 3 이상임을 입증하시면 되는데요. 아스메에서는 허용, 허용 응력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재에 계산된 부재의 응력이 실제로 허용 응력 이내이면 적용 가능하다는 거고 안전성이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별로 아즈메에서는 각 부재별로 허용 응력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즈메의 규격을 한 번 더 숙지를 하셔서 그 관련 내용을 서술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상부체대나 옆체대, 하부체대, 하부 플리빔, 경사봉 등이 조립체를 이루고 있는 부재에 해당이 되시고요. 각 부재별로 허용 응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 기준에는 정상 운행과 추락 방지 장치 작동 시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즈메에서는 이제 완충기 충돌 시에 허용 응력을 별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재의 강도 계산을 위해서
일단은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조립체에 관련된 도면을 그림과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상부에 도르래가 있는 타입인지 하부에 도르래가 있는 타입인지 하부 도르래를 별도의 빔을 이용해서 구조를 구성을 하고 있는지 경사봉은 4개를 이용했는지 기타 등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조들을 제시를 해 주시고요. 각 부재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부재별로 형상이나 규격 등이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면계수나 부재 개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각 부재에 대한 형상 또는 규격 또는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 기본적으로 제시되셔야 됩니다. 자, 안전성 증명을 위한 기본 정보 추가 예시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강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니까 각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들에 대한 요소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크게는 전격 하중, 빈칼 자중, 그 다음에 매다는 장치의 질량, 무게, 이동 케이블의 무게 등에 대한 재원을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로프나 이동 케이블은 단위 중량 값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상부 체대에 저희가 형상이나 규격에 대해서 제시를 하도록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 단면 개수나 실제로 부재의 길이, 그다음에 또는 부재에 작용하는 힘, 부재에 걸리는 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추가적인 가이드 슈 간의 거리라든가 중심까지의 거리, 도르래 중심까지 길이 이런 것들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있으셔야 되고요. 경사병 같은 경우는 힘을 경사로 분산을 시키고 있으니까 관련 설치할 때 경사봉의 경사 각도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각각 제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단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재원을 통해서 카 조립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검증 결과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해 두셨네요. 각 부재별로 기준 응력이 제시되고 하단에 설계 절차에 의해서 강도 절차에 의해서 계산된 부재의 사용 응력 값이 허용 응력 2대2을 제시를 각각 하셨고요. 해서 그것들이 기준에 적합함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검증 결과를 먼저 도출을 해주셨고요. 그거에 대한 상세 계산 절차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제시되어 있으십니다. 일단은 구동기 지지대와는 좀 다르게 상부체대, 옆체대, 하부체대 같은 것들은 표준 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보에 작용하는 최대 모멘트를 구하고 그거를 단면 계수로 나눠서 최대 응력을 산출해야 되는데 단면 계수를 형상에 따라서 각각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예시에 포함되어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 계수 계산 예시인데요. 일단 단면 계수에 대한 전체적인 치수가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로 확인이 되고요. 단면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부재가 차지하고 있는
평면의 이런 단면, 평면 단면의 전체 면적을 저희가 구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도심의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도심의 위치. 실제로 이 부재에 굽힘 응력이 작용했을 때 중립축에 해당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그것들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저희가 단면 계수를 선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도심의 위치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형상에 대하여 저희가 단면적과 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관성 모멘트와 단면 계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네. 관성 모멘트 공식에 따라서 분리된 부재별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도심으로 나눔으로 해서 단면 계수를 저희가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비표준의 양식의 부재를 단면 계수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절차를 누락시키지 않고 명확하게 제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래는 상부 최대에 관련된 예시입니다. 앞서 우리가 기본 재원, 단면 계수를 포함한 기본 재원에 대해서 제시를 받았고요. 관련 기본 재원을 바탕으로 저희는 상부 최대의 강도를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도식화된 것처럼 상부 최대는 중앙, 전체 길이 LC의 보에서 RA에서 A만큼 떨어진 위치에 F의 하중이 작용하고 양 끝 A 지점과 B 지점에서 각각 반력이 발생되는 그런 보에 최대 응력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응력을 구하실 수 있겠죠. 관련 공식은 참고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부 최대에 작용하는 하중이 집중 하중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라는 항목인 거죠. 그래서 상부 최대에 걸리는 최대 응력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응력이 허용 응력 이내여서 적합하다라는 걸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체대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옆체대 같은 경우는 저기가 종전에는 저희가 이 옆체대가 보이시나요? 이 옆체대가 실제로 카에 작용하는 이런 부재의 방향으로 힘이 적용이 된다 해서 부재에 걸리는 이 하중은 응력은 인장 응력만 고려를 했었습니다. 인장력만. 근데 지금은 카가 커지고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재가 고정점으로부터 굽힘 응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거죠. 어디에 따라서? 이 편심에 따라서. 카 안에 적재된 적재 물량의 편심에 의해서 지지점을 양단 지지보 혹은 이런 지지점에 의해서 이런 방향의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있다 해서 이런 굽힘에 관련된 응력도 고려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굽힘에 관련된 응력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부 최대 예시입니다. 하부 최대는 저희가 작용하는 하중이 추락 방지 장치 작동 시와 완충기 충돌 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부 최대가 추락 방지 작동 시에는 작용하는 하중이
실제로 비상정지 장치, 추락방지 장치가 작용되는 지점에 하중이 작용된다고 보고 실제로 모멘트는 이 발력이 생기는 지점에서부터 실제 하중이 적용되는 점, 요까지의 이 부위에 최대 응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대 응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부위에서 단면 개수를 나눈 값이 그 부재의 부재의 응력이 되고 그 응력이 허용 응력 이내임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카가 추락하는 경우 완충기 충돌 시에 부재에 걸리는 응력은 어디냐? 완충기 충돌 시는 추락방지 장치가 작동 시와는 다른 부위에서 힘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추락방지 장치가 작동했을 경우에는 추락방지 장치의 고정부가 힘을 받는 부위라고 한다고 하면 완충기 충돌은 실제로 완충기가 설치되는 위치에서 힘이 작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에 들어준 것 내용은 실제로 하부 최대의 중앙에 완충기가 충돌한다 라고 해서 실제로 보시면 보의 전체 길이 하부 최대 전체 길이에서 C를 제외한 AC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가운데에 집중 하중이 작용되는 것으로 응력을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앙의 집중 하중으로 계산된 응력으로 계산해서 그 응력이 허용 응력 이내임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부 도르래 빔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예시입니다. 하부 도르래 빔이 있는 경우에는 하부 도르래의 완충기 충돌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하부 도르래 빔의 중앙에 집중 하중, 충격 하중이 발생된다고 보고 이 집중 하중으로 인해서 도르래 빔의 최대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단면 개수로 나눈 응력이 허용 응력 이내임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사봉의 강도 예시입니다. 앞서서 조립체 강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작용하는 하중이 악조건, 그러니까 최대 조건 P 또는 P 플러스 Q 거기에 부착된 부속품까지 해서 관련된 힘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경사봉에서 분산하는 하중은 별도로 없습니다. 분담하는 하중이 다만 카나 카 측면으로 편심 등으로 인해서 경사봉에 힘이 분산이 된다. 해서 하중의 분배는 8분의 3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중을 고려를 하시고 여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예시를 45도로 해서 계산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파랑의 6번째 카벽 기계적 강도입니다. 네, 여기 역시 기계적 강도가 나왔네요. 네, 강도. 자, 강도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되냐? 강도 입증 방법은 자체 시험 성적서로 제출하실 수 있게 해드렸네요. 자체 시험 성적서 또는 강도 계산서를 주셔도 무방하십니다. 강도 계산서를 주셔도 무방한데 통상적으로 시험 성적서를 많이 제출하고 계십니다. 네. 기준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드리면 카 벽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단위 면적이 제시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단위 면적에 기준이 되는 하중이 표시가 되어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300N과
1000N의 힘으로 밀었을 때 그 벽의 강도가 버텨야 된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포인트를 보시면 유리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 벽의 기계적 강도의 시험은 유리를 포함한 것에 대한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된 자체 시험 성적서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벽의 기계적 강도는 두 가지 시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300N의 힘과 1000N의 힘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300N의 힘을 먼저 시행을 했어요. 시료에 대한 정보, 카벽의 강도, 적용 범위, 시료의 재질 이런 것들이 정보로 제공되실 수 있으시고요. 시험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강도 시험하고 유사하게 시험 방법, 시험 절차를 알 수 있는 적당한 사진을 첨부하시면 되십니다. 시험 결과입니다. 시험 결과. 시험 결과에도 보시면 여기 이 항목이 시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시험 대상품에 대한 정보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으시죠. 예. 이 엘리베이터가 적용 범위가 실제로 10인승에서 13인승이었는데 실제로 내가 이 시험은 13인승에 해당하는 폭의 850, 길이가 2300인 해당하는 시료를 시험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강도 시험에 대한 결과 측정값이 탄성 변형과 연고 변형값에 대한 측정 기준에 있었고 거기가 시험 결과값이 기준에 적합하면 실제로 항목에 대한 적합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체 시험 성적서는 1000N의 힘으로 밀었을 때 강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료와 시험 방법, 시험 결과값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고 결과에 대한 측정의 결과는 연고 변형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얼마나 있냐, 측정값이 실제로 기준에 적합하냐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고 실제적으로 시험을 했을 때 기준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적합하다 라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파랑이 7번째입니다. 유리가 사용된 카벽입니다. 카벽이 유리로 된 경우에 그 유리에 대한 안전성이 좀 확보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증명 서류는 접합 유리의 시험 성적서와 그거에 대한 강도 시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을 일단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준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벽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된 유리는 KSL 2004에 적합한 적합 유리여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벽에 유리가 사용됐을 경우에는 유리 성적서가 포함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적합함. 그리고 나서 강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는 것처럼 진자 충격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진자 충격 시험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출입문 조립체, 유리가 끼워진 출입문 조립체에 상응하는 그런 진자 충격 시험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이 왜 중요하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제한 조건에 의해서 확대된 조건에 의해서 실제로 시험을 안 하셔도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표 8과 같은 평면 유리로 된 카벽의 부품들이 모든 면에서 틀에 끼워져 있는 경우 상기의 충격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8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 8. 자, 유리의 형식이 내저번의 지름이 최대 1m다 혹은 최대 2m다 에 따라서 두께가 정해져 있고요. 사용된 유리의 형식에 따라서 정해진 두께가 기준 두께가 있으십니다. 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유리가 요건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틀에 끼워져 있고 해당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기준의 두께를 사용하는 유리라고 하면은 충격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은 사용된 유리의 시험 성적서가 KS 규격 접합 유리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강도 시험, 추가적인 강도 시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시험 성적서를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표 8을 만족을 하고 모든 면에 틀에 끼워져 있는 경우를 제시하시면 되십니다. 카벽에 사용된 모든 유리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실 때는 시험 성적서의 전장을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예, 거기에 의해서 이제 구조도를 제시하실 건데 구조도는 별도의 충격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사항에 맞는 적합한 설계 도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유리 부품들이 모든 면에 고정이 되어 있는 방법, 틀에 고정되어 있는 방법, 그리고 문짝에 유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유리의 내저번의 크기에 따라서 이 유리의 두께가 제한이 돼 있죠. 이 제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신 설계 도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파랑 8번째 항목인데요. 파랑 8번째 항목에서는 카의 문, 벽, 바닥, 천정, 요거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재질이 원칙적으로는 불연지로 만들어져야 되고 기타 다른 부분인 경우에는 일부를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바닥재, 벽재, 요것들의 재질이나 장식품의 재질에 대한 재질 사양서로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카문이나 가바닥, 벽, 천장, 장식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양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밀시트 정도, 재료 납품 확인서 이 정도로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양의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랑의 9번째 A프런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설계 심사 대상은 A프런의 설계 높이, 강도 이런 것들이 설계 심사 대상이 되실 거고요. 증명 서류는 관련 도서와 강도에 대한 시험 성적서 등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항목을 보시면 종전에 이제 A프런의 길이나 폭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었고요. 예, 거기에 우리가 수직길이 포함되시고요. 강도가 좀 포함되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도서로 제출을 받고 있고요. 이 강도에 관련된 거는 자체 시험 성적서나 별도의 강도 계산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예. 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A프런의 설계 도서를 제출하실 때는 단순히 폭이나 높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구부러진 각도, 투영면의 길이, 특히 돌출부가 있는 경우에 돌출부의 높이 또는 못따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A프런 강도는 자체 시험 성적서나 설계 도서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네, 샘플을 보시면 구조도 일단은 모든 설계 자료는 구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셔야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죠. 그래서 A프런도 마찬가지로
구조에 대한 설계 도서를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관련 설계 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그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셔서 적합함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뭐 각도, 투영 길이 이런 것들로 제시되어 있으시네요. 네. 이어서 설계 도면을 보시면 출입구 폭에 관련해서 에이프런 폭을 선정을 하시고 에이프런의 수직 길이, 높이에 관련된 사항도 인승별로 범위를 추가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설계 도면인데요. 설계 도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한 게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강도 계산 혹은 강도 시험 성적서를 주실 텐데 이런 지지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시면 실제로 저희가 강도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가 할 수 없습니다. 에이프런의 강도 시험이란 저희가 이 재료의 강도라고 에이프런 재질의 이 재질에 대한 강도가 아니라 이 에이프런이 현장에 설치돼서 지지 방식에 따라서 실제로는 이것의 강도가 정해지는 거니까 에이프런의 지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도까지 포함해 주시면 후에 나오는 강도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신뢰성을 조금 더 확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여기 보시면 돌출불이 있는 경우에 또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에이프런을 고정을 하는 방법이나 고정 방식에 따라서 전면에 돌출부가 있다. 그러면 돌출부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만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체 시험 성적서인데요. 에이프런의 강도에 대한 입증 서류로 제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프런의 강도도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하단의 모서리에서 자 보시면 하단의 모서리라고 되어 있으시죠? 하단의 모서리에서 단위 면적 5제곱cm 면적에 수직으로 300N의 힘을 분산하여서 승강장 측에서 가할 때 다음과 같이 변형이 있음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체 시험을 하실 때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요구 항목을 반드시 캐치하셔야 됩니다. 시료는 뭐 에이프런이 되실 거고 형식에 대한 범위 제시하시고 재질 같은 방법으로 다들 제시하셨어요. 시험 방법에 있는 사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제가 안전 기준을 읽어드린 것처럼 거기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사진으로 첨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험 결과는 폭 950, 760, 길이가 760인 에이프런에 대해서 시험을 3번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같은 시험을 3번을 하셨는데요. 저희 쪽에서 뭐 굳이 3번 다 요구해서 3번 다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실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3번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단지 현장에서 시험을 하실 때는 적어도 3회 이상 시험을 하시고 3번의 시험 결과에 가장 나쁜 조건을 제시를 하셔서 그 조건이 기준에 적합함을 제시하셨을 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확보하실 수 있고 모집단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3인승 900짜리는 하나, 다음 항목에는 예를 들어서 1050짜리, 그 다음에는 뭐 1150짜리 이런 식으로 10인승에서 13인승에 사용되는 오프닝이 예를 들어서 900에서 1100이다. 이런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시험 결과값을 제시하셔서 제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통괄적으로 하셔도 무방하시고 시험 결과에는 반드시 측정값과 결과값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의 10번째 항목입니다. 카벽의 비상 구출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비고란, 적용 여부, 그렇죠? 적용 유무에 관련된 거를 표시하실 건데, 카벽에 비상구출문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카벽에 비상구출문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벽의 비상구출문처럼 내가 해당 승강기에 해당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실 때는 설계자료 설계심사 목록표에서 해당 항목을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시고 해당에 파랑에 들어가는 서류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좀 간단하게 제출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자, 카벽에 비상구치고 있는 경우에 기준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벽에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 벽으로 구출 가능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경우 비상구출문을 옆카에서 옆카로 비상구출을 하겠다라는 경우에 제시하시면 되고요. 이때 카간 수평거리는 1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강로에 2대 엘리베이터가 있고 두 엘리베이터의 수평거리가 1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출문을 할 수 없다. 벽에 비상구출문을 카벽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카하고 칸 사이가 1m 이내인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구출을 할 때 벽에 비상구출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인접한 카에 승강로 하나에 2대의 카가 있을 경우에 이 2대의 카를 입카에서 2카로 벽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출하려고 할 때는 결국 우리가 사다리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사다리라는 매개체. 그래서 이 사다리에 대한 매개체의 사다리의 강도에 대한 거를 입증을 해주셔야 돼요. 네,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자, 카벽에 비상구출문의 설계 도서가 필요할 거고요. 카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의 크기 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카벽 비상구출문에 설치되는 사다리, 카하고 카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사다리를 설치를 할 경우에 사다리에 대한 설계 도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다리의 강도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요구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로 설계 자료를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벽에 비상구출문을 하는 경우에 비상구출문에 대한 구조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설치되는 사다리의 구조 도면까지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고 설계된 도서에는 해당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반드시 기입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체 시험 성적서 제출 양식인데요. 이게 이제 카하고 카 사이에 벽으로 구출을 할 때 중간에 놓이는 다리에 대한 강도 시험인데요. 이 다리에 대한 강도는 기준이 2500N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대한 강도를 제출하실 때는 이와 같이 자체 시험 성적서로 제출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부에 다리에 대한 강도를 기준을 선정을 하셔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그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하중이 2500을 적용했을 때 2500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입증하셔도 무방하세요. 마찬가지로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실 때는 시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시험 방법 제시하시면 됩니다. 분동 2500N을 만드시려면 분동이 약 260kg이 필요하십니다. 따라서 시험 결과값은 강도 시험을 하신 후에
뭐 탄성 변형, 연구 변형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측정을 했고 기능에 이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다리는 안전 기준을 만족한다. 라는 절차로 결과를 도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10이랑 11번째는 카 지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카 지붕은 작업자가 작업을 위해 드나드는 작업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되고 당연히 면적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카 지붕에서 이동했을 때에 카 지붕의 미끄럼에 대한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도서를 제출하는 항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도에 대한 자체 시험 성적서, 미끄럼 방지 설계 도서, 미끄럼 방지 시험 성적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 지붕의 강도는 자체 시험 성적서로 입증하시면 되고요. 지붕의 미끄럼 방지 조치에 관련돼서는 방지 장치의 설계 도서, 그다음에 방지 장치의 시험 성적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제시된 것가 카상부 미끄럼 방지 구조도입니다. 카상부의 미끄럼 방지를 어떤 식으로 제시를 되셨는지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미끄럼 방지는 규격은 검사 기준, 안전 기준의 KS 규격을 참고를 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카상부에는 추가적으로 카상부에 있는 전선이나 기타 설비들이 작업자의 안전사고에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마감 조치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 따라 미끄러짐 방지 장치를 추가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진을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미끄럼 방지 장치에 대한 미끄럼 정도, 미끄럼 방지의 정도에 대한 별도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이것 또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것들이 준비가 안 되시면 자체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미끄럼 방지 장치를 대한 미끄럼 정도를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기는 지붕의 강도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신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강도 시험 성적서는 자체 시험 성적서로 제출 가능하시고 결국 카 지붕에 작업자가 드나들 건데 이 작업자 안전 기준을 보시면 허용 가능한 인원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 인원에 따라서 카 지붕에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면적으로 약 생각되는 0.3, 0.3 면적에 2000N의 힘을 영구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0.3, 0.3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강도 시험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실외된 정보를 보시면 카 지붕, 카의 엘리베이터의 적용 범위 제출해 주셨고요. 시험 방법은 해당 면적과 해당 하중이 카 지붕에서 시험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사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 결과값 역시 3번 측정한 걸로 되어 있으시지만 3번 다 시험은 하시되 성적서 작성 시에는 한 번만 표기하셔도 무방을 하시고요. 시험 결과값이 탄성 변형이나 연구 변형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없으나 연구 변형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변형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결과가 제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 시험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항의 12번째 항목 카 지붕 보호 난간 제외 요건입니다. 카 지붕 보호 난간 제외 요건에 앞서서 8.7.2에 대한 항목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8.7.2에 대한 항목은 카 지붕의 보호 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카 지붕입니다. 카 지붕이면 카 지붕에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서 두 가지의 보호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붕 가장자리에 발 보호판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의 가장자리는 무조건 발 보호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 난간,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난간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보호 난간의 설치 기준은 자, 지붕 끝에서 여기가 승강로 벽입니다. 승강로 벽이면 지붕 끝에서 승강로 벽까지 거리가 0.3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가 카니까 0.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카 지붕에 보호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8.7.3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붕 끝에서 승강로 벽까지가 0.3을 초과한 경우라도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호 난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는 거죠.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요건. 보시면 안전 기준의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실선 아래, 요 실선, 그리고 요 실선 아래로는 카입니다. 카 지붕. 카 지붕에 해당되신다고 볼 수 있고요. 빗금쳐 있는 이 부분이 벽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면 카와 카 지붕과 벽까지 거리가 0.3을 이미 초과를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난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보호 난간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 보호 난간이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실제로 승강로 벽까지가 0.3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져 있어요. 이거를 허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거를 허용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유효 공간, 이 유효 공간들이 0.3을 넘지 않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0.3을 넘지 않느냐? 왜 0.3을 넘지 않느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바꿔서 자, 부품들이 있습니다. 난간, 이 난간과 이 부품 사이, 여기 부품이 보이시나요? 이 부품, 승강로 전면에 걸쳐서 이러한 부품들로 인해서 실제로 난간 끝과 이 부품 사이의 유효거리가 0.3을 초과하지 않아서 추락의 위험이 없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난간이 없는 것을 인정을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품들이 나의 항목을 보시면 이 부품들이 실제로 아무 부품이나 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 부품을 300N의 힘으로 밀었을 때 변형이 돼서 가에서 요구하는 0.3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자, 로프를 기준으로 자, 여기 있는 부품은 실제로 로프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이 3번은. 자, 로프에 해당이 되시는데 내가 난간 끝에서 로프까지 거리가 여기가 0.3이 안 돼요.
안 돼서 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로프를 300N의 힘으로 밀었는데 이 밀려서 여기가 예를 들면 50mm가 밀렸다. 네, 50mm가 밀린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유효 거리가 0.3을 초과한다. 원래는 초과하지 않았는데 밀었는데 50mm만큼 변형이 돼버려서 0.3이 초과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해당이 안 되시는 거죠. 제외할 수 없는 부품이 되는 거죠. 네, 제외할 수 없는 부품.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난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이 로프가 카의 주행 전 구간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을 때, 즉 0.35 이하의 유효 폭이 유지하고 있을 때만 제외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입증 서류를 주시는 게 이 항에 대한 기준에 해당이 되십니다. 아래의 그림은 뭐 유압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램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있을 경우에 난간을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가나다 전부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자, 포인트는 내가 카 지붕 보호 난간을 제외하려고 하는 부분의 설계 도서가 필요한 거죠. 물론 가에서 다의 항목을 전부 만족한다는 설계 도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300N의 힘으로 밀었을 때 부품 사이의 거리가 0.3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관련 자체 시험 성적서까지 제출하셔야지만 가에서 다의 항목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호 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입증 자료가 되십니다. 관련 내용으로 제출된 샘플이 없어서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포인트에서 짚어드린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8회 13항 보호난간 구성품 및 그 치수에 관련돼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항목에서 설계 심사 대상은 보호난간의 구조와 그 구조에 따른 보호난간의 강도가 설계심사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입증 자료는 보호난간의 설계 도서와 난간의 강도 시험 성적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을 살펴보시면 난간에 대한 설계 구조, 설계도는 난간의 실제 높이, 난간, 중간 난간 봉의 위치, 지붕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 기준에서 가에서 라의 항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기준을 전부 설계 도면에 제시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마항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구조로 난간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추락의 위험을 방지를 할 수 있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인지에 대한 강도에 관련된 기준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그 강도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체 시험 성적서 아니면 별도의 뭐 강도 계산서 기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난간의 강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의 포인트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카 지붕 보호 난간의 설계 도서는 안전 기준을 참조하셔서 해당 항목이 누락되지 않게 도면에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강도에 대한 관련 서류는 자체 시험 성적서 등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 지붕의 보호 난간
카지붕의 보호 난간에 대한 솔개 도면을 제시하실 때는 난간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혹은 지붕에서 승강로 벽까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도면 이런 것들을 포함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자체 시험 성적서는 마에서 요구하고 있는 난간의 강도 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도 시험에 대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체 시험을 하신 내용을 주신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료는 내가 시험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 난간, 난간이 사용되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적용 범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 재질이 아니라 난간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봉인지, 디귿자, 그냥 형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사진에는 시험 해당 항목, 해당 시험을 신뢰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 요건이 담긴 사진으로 충분히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 결과 역시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셨는데요. 여기는 인승은 같습니다만 인승 길이 등은 변함이 없는 시료를 제출하셨네요. 재질에 관련돼서 두 가지 항목으로 제출을 하셨네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험은 각 재질이나 형상별로 각각 3번 이상을 시험을 하셔서 가장 나쁜 조건의 결과값으로 제출하셨을 때 판정이 적합함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길이 13인승 길이라고 제시를 하셨으니까 여기는 사용되는 재질이나 기타 등등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각각 여러 가지 형상으로 제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50mm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이 없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 시험을 해서 탄성 변형에 대한 시험 결과값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8회 14항 카 지붕 유리 관련 사항입니다. 카 지붕에 유리 재질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유리에 대한 기준이죠. 유리 재질에 대한 기준인데요. 카 지붕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기준은 별도로 큰 사항은 없으시고 카 벽에 사용되는 유리처럼 카지붕에 유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KSL 2004에 적합한 적합 유리이면 됩니다. 그래서 카지붕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접합 유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해당 항목 역시 시험 성적서에 전장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8회 15항, 8회 15번째 항인 카에 고정된 도르래, 풀리, 스프로켓 관련 내용인데요. 결국 카에 고정된 풀리 또는 스프로켓은 9.7에 따라서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7에 보호되어야 된다고 했으면 9.7이 뭐냐? 결국에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도르래, 풀리 및 스프로켓의 보호 수단에 관련된 전체가 나와 있는 게 9.7항입니다. 9.7항과 중복되어 있긴 한데 9.7항에는 도르래, 고정된 도르래나 풀리, 스프로켓의 위치에 따라서 인체 보호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9.7항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8.7.6항에서는 그렇다면 카에 고정된 풀리는 9.7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보호 조치를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에 고정된 풀리라고 하면은 현수장치, 카 상부에 달린 현수장치와
네, 현수 도르래와 카 하부에 달린 현수 도르래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거에 따른 보호 조치는 9.7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9.7의 항목을 나중에 또 이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호 조치의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으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인체 부상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로프나 체인 등이 도르래나 스프로켓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는지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프나 벨트가 도르래에 감길 때 그 감기는 부위에 물체 유입의 우려가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9.7항입니다. 그래서 9.7항에 포함을 하셔도 제출하셔도 되고요. 해당하는 8.7.6에 제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어차피 업무 간소화의 설계 자료를 저희가 간략하고 내실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해당 항목은 9.7항 설계 자료 제출 시에 그 항에다가 별도로 제출하신다는 멘트와 함께 제출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8항의 16번째 항인 카의 환기구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의 환기구 설계 심사 대상은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기구 면적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심사 대상이 되겠죠. 그러려면 증명 서류는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카의 유효 면적 그리고 환기구의 면적, 환기구의 구멍 이런 것들이 증명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을 보시면 기준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제시하실 게 지금 보시면 뭐 유효 면적에 대해서는 1% 이상을 위아래 각각 카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있는 환기장치 구멍의 유효 면적은 각각 카의 유효 면적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카 문 주위 틈새는 필요한 유효 면적의 50%까지 환기 구멍의 면적에 고려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카문 주위 틈새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고려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8.9.3항에 보시면 이때 내가 환기구 구멍을 뚫었는데 이 환기구의 구멍은 직경 10mm 10mm 고등 강철 막대봉이 카 내부에서 카 벽을 통해서 통과할 수 없는 구조에 된다. 그렇다면 직경 10mm 이상의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10mm 이내의 환기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제출하실 서류의 포인트는 일단은 자연 환기구의 면적, 자연 환기구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환기구의 설계 도면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이것 또한 카의 아랫부분의 환기구와 윗부분의 환기구를 구별해서 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기구에 구멍이 있을 경우에 구멍에 대한 설계 도서를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샘플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은 자연 환기구의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구조도 구조도의 상부 쪽을 보면은 지붕에 해당이 되시네요. 지붕에서 보시면 요 구석에 있는 요것들 요것들이 상부에 있는 환기장치 구멍에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부에 있는 환기장치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걸쳐서 이제 바닥에 약간의 틈을 줘가지고 그 틈으로 환기를 하겠다라고 제출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조립도에서 볼 때는 카 상부에는 상부에 강제 환기
장치뿐만 아니라 상부의 천장과 벽 사이에 틈을 줘서 이것 또한 자연 환기구로서 사용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환기구를 제시하실 때는 이 틈새에 유의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 하부에 있는 틈새 역시 킥플레이트와 카 벽 사이에 생기는 자연 환기구의 틈새를 명시를 하셔가지고 면적 계산 시에 재원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 환기장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 정보로는 카 실내, 카의 면적에 해당하는 카의 면적에 해당하는 항목이 필요하고요. 카문 주위 틈새를 환기구 면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카문 주위의 틈새에 관련된 재원이 필요하십니다. 여기에 실제로 카 상부, 카 하부, 자연 환기구에 포함되는 틈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카 상부에 강제 환기 장치를 달았을 경우에 그 강제 환기 장치에 관련된 재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제시되어 있는 카 상하부 자연 환기 면적은 실제로 상하부 틈새를 통해서 산출된 엘리베이터가 갖추고 있는 환기구 면적을 산출한 거죠. 그러면 이 자연 환기 장치 면적이 우리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카의 유효 면적의 1%의 1% 이상인지에 대한 계산 과정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아래에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카 바닥 유효 면적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카 바닥 유효 면적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유효 면적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 환기 면적을 산출하실 수 있으세요. 카의 유효 바닥 면적의 1%가 환기 면적에 해당이 되시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가 이거 이상이면 산출이 가능하신 거죠. 자, 더불어서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에 카문 주위의 틈새를 환기 면적에 포함시키겠다. 그러면 카문 주위 틈새를 기본 재원에 제시된 대로 틈새 전부를 우선을 합산을 하십니다. 합산을 하시되 실제로 카문 틈새는 전부 다 산출을 환기구에 포함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최소 환기 면적의 50%까지만 실제로 환기 면적을 포함을 시켜드리는 거죠. 해서 합산한 카문 주위 틈새가 최소 환기 면적의 50%보다 큰 경우에 우리는 50%까지만 이것만 저희가 최소 환기 면적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련된 면적에 관련된 거를 찾아보셨으면 이제는 하부 판정에 대한 판정을 하시는데요. 상부 하부를 나누어서 상부와 하부를 나누어서 각각의 내가 필요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필요한 환기 면적을 합산을 하셔서 바닥의 유효 면적의 1%에 이상이 해당이 되는지에 관련된 과정을 산출해 주시고 결과가 적합함을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환기 면적에 대한 입증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해당에 사용된 환기구, 강제 환기구 혹은 자연 환기구 등의 환기구 구멍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계 도서와 함께 구멍의 지름이 적합한지에 관련된 도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지름 8mm면 당연히 10mm 광철봉 통과 안 되니까 별도의 따로 시험, 자체 시험이나 핑거 테스트 필요 없이 틈새의 설계 도면만으로 환기 구멍에 대한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랑의 17번째 항인 균형추 이탈 방지 수단입니다.
심사 대상은 균형추 이탈 방지 수단에 해당이 되시고 관련 내용은 설계 도서만으로도 제출 가능하십니다. 포인트에 보시는 것처럼 균형추 또는 평형추가 무게추를 포함한 경우 무게추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 설계 도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조 예시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실제로 현장에 설치되어 될 균형추의 일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탈 방지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별도로 도면과 함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강도 계산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것으로 해서 재료를 선택하셔서 이탈 방지 수단으로 적용하시면 설계 자료를 작성하시는데 다른 추가 항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랑의 18번째 항목, 균형추, 평형추에 고정된 도르래 풀리 스프로켓의 보호 조치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당연히 설계심사 항목은 그것들의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보호 조치는 9.7항에 따라서 보호 조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카에 설치되어 있는 도르래 풀리 스프로켓과 마찬가지로 균형추나 평형추에 고정된 도르래나 풀리 스프로켓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설계 도서를 9.7항에 따라서 보호 조치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관련 내용은 9.7항의 설계 자료 제출 시에 포함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